혁신계는 작년 내각 하에서 비로소 정치적 자유를 얻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작년 정권을 적대시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2달 전쯤에 나는 혁신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를 했다. 자유당 시절에 혁신 세력의 보스였던 진보당의 조봉암 선생은 공산당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혁신계 여러분들도 대부분 형무소 생활을 하거나 다른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를 잊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의 자유를 준 것이 어떤 정부입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는 자유, 그런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정권을 무너뜨린다면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은 군사 정권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혁신 세력에게는 또다시 고난의 세월이 옵니다. 이빨을 보호해주는 입술을 왜 찢고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변인으로서 혁신 세력을 향한 경고는 당시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그러나 당시 혁신계 인사들은 이런 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국제적 보장하의 영세 중립화 통일, 선통일 후 중립화, 남북 군대의 무장 해제와 왜군 철수 등 무책임한 남북 통일 정책을 주장했다. 심야에 횃불 시위를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들의 과격한 주장과 시위는 전국의 안정을 바라며 공산당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혁신계는 통일사회당, 사회대중당 등으로 갈라져 민주당에 경쟁적으로 도끼질을 했다. 민주당 내의 소장파로 구성된 신풍회 또한 끊임없이 정권을 비난했다. 총리 인준에서 작년 총리를 도왔다는 이유로 강요 배분을 요구했다. 작년 내각은 이를 묵살했다. 그러자 그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다. 민주당 정권의 최대 스캔들인 텅스텐 수출 계약 사건도 신풍회가 터뜨린 것이었다. 텅스텐은 로켓이나 우주선 제조에 쓰이는 전략 물자로 당시 외화 획득의 가장 중요한 광물질이었다. 1961년은 미국과 수출 계약이 만료되는 해로서 다음은 어느 나라, 어느 회사와 계약을 맺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대한중석 사장이 400톤의 중석 재고품을 일본 동경식품에 헐값에 팔아 정치자금을 만들기로 했다는 보도가 터져나왔다. 과거 이승만 정권에서 자유당이 중석을 싸게 팔아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던 사실을 겪은 국민들은 경악했고 정계는 발칵 뒤집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 신풍회 의원이 사건의 배후는 작년 정권이고 100만 달러의 커미션을 받기로 했다고 폭로했다. 서둘러 국회 조사단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부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것은 5.16 쿠데타 감행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지만 쿠데타 성공 이후 박정희 군사정권이 아무리 추궁해도 그러한 부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당내의 일부 소장파들은 무책임한 폭로로 민주당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입혔다. 작년 정권의 최대 정치 스캔들은 결국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지만 한번 먹칠당한 도덕성은 원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듯 신풍회 소속 의원들은 끝없이 내각을 괴롭혔다. 한 번은 장 총리가 신풍회 의원들을 어찌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들의 지도자인 이철승 의원에게 그가 원하는 자리를 주면 어떻겠냐고 말했다. 그들에게 자꾸 휘둘리는 것보다 내무장관이나 국방장관 등 주요 자리를 내주고 전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주요 직책을 맡기면 그렇듯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 판단이었다. 내 조언에
장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튼 온갖 문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장 총리는 그들을 끌어안을 수도 내칠 수도 없었다. 나는 갓 출범한 민주당 정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찬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반명으로 끝난 것은 기존의 신의 신풍회까지 포함하여 신의 협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다 보니 장 정권은 국회에서 사실상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셈이었다. 이런 상황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해도 한갓 시윗거리일 뿐이었다. 그러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정권이 자유당 정권과 무엇이 다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쿠데타 소리 나돌았다. 국회 밖에서는 연일 시위가 일어났다. 온갖 종류의 통일 방안, 상위 군인에 대한 국가 보상, 노동자 처우 개선, 각종 단체의 보조금 요구 등 그동안 독재 정권에서 억압된 욕구들이 한꺼번에 분출되었다. 한국인으로서 시위를 안 해본 사람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한다느니 데모하지 말라는 데모를 해야 한다는 식의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였다. 나는 여당 대변인으로 당 총재인 장면 총리를 매일 만났다. 장면 총리가 자주 들려준 말이 생각난다. 내게 가장 큰 사명은 다음 선거에 다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선거를 통해 야당의 정권을 평화적으로 넘겨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평화적 정권 교체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장면 총리가 유약해 보였고 어떤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벌써 정권의 종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멀리 내다보는 눈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의 민주주의 토양이 척박한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 후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가 되기까지는 무려 37년이 걸렸음이 이를 증명한다. 장 총리는 온건한 민주주의자였다. 중도적인 생각을 지녔고 공산주의는 단호히 반대했다. 한 번은 어느 사석에서 내가 야당과 언론이 너무 한다고 투정 섞인 얘기를 했더니 장 총리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그런 것을 참고 용어하는 것이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이네. 장 총리는 인간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되찾지 못했다. 그런 점이 혼란기의 지도자로서는 흠이었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은 흔들림이 없었다. 여당 대변인으로서 매일 각종 연설회와 공개 토론에 나가 여당의 정책과 입장을 설명했다. 나는 항상 당당하려 노력했다. 열심히 준비하고 진지하게 얘기했다.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였고 나는 어느새 준비된 대변인, 인기 대변인이 되어 있었다. 집권 여당 대변인에게 최신 정보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피력했다. 야당은 얻지 못할 자료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책이나 사안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핵심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언론은 나의 브리핑이나 회견 등을 중시했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야당 혁신계 무소속 그룹의 대변인들과 싸웠다. 늘 3대 1의 설전이었다.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었기에 나는 그들과의 싸움이 기다려지기도 했다.